아무래도 이제 그쪽 유혹보다는 바깥 유혹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알 수도 없고. 그래서 또 사람이 적은 편인데 아마 또 강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서서히 좀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체하지 말고 바로 지금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경험론 강의가 총 5회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난 2주 동안 인식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경험이란 무엇인가? 우리 밖의 세계는 존재하는가? 오늘과 다음 주는 형이상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그 첫 번째 형이상학적 주제가 자아 문제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 지난 2주 동안 공부한 주제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을 하고 오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살펴본 주제가 바로 경험이란 무엇인가였는데요. 경험. 경험이라는 것은 관념을 외계로 세계를 파악함 또는 지각함. 우리가 경험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경험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관념이라는 것이 경험론자들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살펴본 주제가 우리 밖에 있는 세계는 존재하는가라는 문제였는데요. 다시 말하면 우리 밖에 있는 어떤 저 외부에 있는 대상 예컨대 달을 내가 인식한다, 지각한다고 했을 때 우리 마음 속에 또는 정신에 나타나는 관념, 내가 달을 인식한다 하면 곧 그 달에 대한 둥근 플러스 노랗고 플러스 빛나고 이러한 관념들을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달을 저게 바로 달이다라고 인식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문제되었던 것이 내 속에 있는 이 관념 말고 이 관념을 야기한 관념을 가능케 한 외부 대상이 정말로 밖에 실제 하는가 하는 게 지난 시간에 주제였죠. 실제 하느냐는 문제를 놓고 실제론과 현상론, 실제로는 실제 한다는 입장이고요. 현상론이라는 것은 저 밖에 있는 것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 오직 우리는 관념만 인식할 수 있을 뿐이다. 지각할 수 있을 뿐이다는 그런 입장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표적인 입장이 버클리 입장인데요. 버클리 이제 오늘은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주제가 우리 밖에 있는 거, 밖에 대해서 봤지만 오늘은 이제 지각하는 주체 안을 들여다보고 그러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버클리는 이 외부 대상은 우리가 알 수 없다. 우리가 오직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정신, 버클리는 정신, 마음 다 같은 말을 사용합니다. 정신, 마음, 자아. 오늘 핵심적인 주제가 될 이 부분, 자아. 다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죠. 버클리는 여기 밖에 있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고 이 밖을 지운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존재는 지각된 것, 관념이기 때문이다. 근데 이제 이 관념이라는 게 다른 경험론자들하고 약간 특이한 의미를 갖습니다. 버클리에 있어서. 버클리를 어떤 측면에서 이원론자라고 하는데요. 버클리의 이원론은 마음,
과 대상 이 두 이원론이 아니라 이 밖을 지웠으니까 있는 것은 여기밖에 없는데 이 안에서 이원론이에요. 버클리는 정신과 관념을 구분하고 이 관념은 수동적이고 왜 수동적이냐면 정신이나 마음의 정신의 의존적이라는 측면에서 정신 의존적 그러니까 정신이 이 관념을 산출해내는 주체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정신은 관념과 반대로 능동적이다. 즉 왜 관념을 산출한다는 의미에서 정신이 관념을 어떤 식으로 산출하느냐 하면은 이 정신이나 자아, 마음이 관념을 산출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관념을 만들어내는 능동적인 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상상, 기억, 의욕할 때 뭔가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함, 마음먹은 바대로 뭔가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질문을 하고 싶다라고 마음먹고 손이 올라갈 때, 그런 마음먹은 바를 행할 때, 그런 의욕할 때와 상상, 기억, 관념을 기억해서 과거관념을 떠올린다든지 상상을 통해서 용이라든지 인어라든지 그런 관념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작용들이 정신의 작용인데 그러한 작용을 할 때마다 나는 정신이 능동적이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관념은 그런 정신의 능동적인 그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수동적 결과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버클리에 있어서는 정신과 그 정신의 결과물인 정신이 만들어낸 결과물인 관념 이 두 개의 존재만 있다는 거예요. 수동적인 관념과 능동적인 그 관념을 산출하는 주체로서의 정신 이 두 개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쪽에서의 그 이원론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오늘 우리가 과연 마음, 자아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경험론자들에 있어서 그 문제가 될 텐데요. 버클리는 경험론자이면서 이 자아의 존재를 이런 측면에서 자아는 능동적이고 관념을 산출하는 하는 주체가 되는 거죠. 주체인데 주체로서 실체적인 거, 실체예요, 실체. 자아는 관념을 만들어내는 어떤 주체가 그냥 어떤 실체가 아닌 왜냐하면 능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체가 아닌 수동적인 것이 수동적인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관념을 버클리는 실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클리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철저한 그러니까 경험론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버클리하고 달리 그러니까 로크에 오면은 이러한 생각이 또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버클리는 영혼, 마음, 자아, 정신 다 같은 말로 썼어요. 이게 다 능동적이고 활동성을 가진 거. 이 주체. 그래서 이러한 작용을 달리 말해서 버클리는 영혼의 활동성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영혼이라는 말이 경험론자, 특히 휴메 오면 완전히 저 말이 없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휴미 계속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뭡니까? 어떤 단어가 말이 있을 때 그 말에 대해서 인상을 대봐라. 인상이란 오감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오감에 들어오는 것으로 제시할 수 없는 것은 그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센스, 무의미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휴먼 그 이전 철학자들이 영혼이라고 말했을 때 영혼에 대해서 그 오감에 들어오는 어떤 인상을 한번 대봐라. 그러니까 그게 내 오른쪽에 있느냐 왼쪽에 있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요. 그 텍스트에서. 그러면서
어디에도 없다. 그렇다면 어떤 공간에도 하지 않고 없다면 그건 없는 거다. 라고 이제 휴는 그렇게 비판하면서 영혼이라는 개념을 지워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버클리는 영혼이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로크도 이 영혼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로크는 의식이라는 말을 부각을 시켜요. consciousness. 그러니까 의식을 철학계에서 전면적으로 부각시킨 최초의 철학자를 이제 로크라고 해요. 그 이유가 이제 좀 있으면 나올 텐데, 의식이라고 하면은 어떤 인식론적인 거를 말해요. 인식론적.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관념을 통해서 외부 대상을 지각한다 했을 때, 지난 시간에 로크 이론에 따르면 뭡니까? 외부 대상은 그 자체 대상 속에 있는 제1성질이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이 제1성질에 의존해서 우리에게 힘을 전달하는 제2성질을 통해서 이 관념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제1성질 요것을 떠받쳐주는 기체 같은 담지자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에 대한 궁극적인 실체는 있는데, 불가지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존재하는 데 있는데 존재는 하지만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이걸 이제 로크의 외부 세계가 존재하는 거에 대한 로크의 입장은 불가지론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외부 세계, 나 밖의 세계의 문제에 대해서 로크의 입장은 이런 것이라 할 수 있고, 로크에 있어서 나의 문제, 그리고 나의 마음, 자아, 의식, 정신의 문제에 관련해서 로크는 이러한 의식이란 뭐냐면 관념이 주어졌을 때 그 관념을 지각하는 것을 의식이라고 하는데요. 순전히 이 의식은 관념을 떠올리는 작용, 존재론적인 측면이 아닙니다. 여기서 버클리에 있어서 마음, 정신, 자아 같은 것은 관념을 만들어내는 어떤 실제적인 주체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버클리에 있어서 정신이나 마음, 자아는 어떤 존재론적인 측면을 갖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로크는 설령 이쪽에 외부 대상의 어떤 성질을 떠받쳐주는 기체로서 궁극적인 어떤 실체를 전제해서 인정했다 하더라도 우리 인식하는 주체로서 실체는 인정하고자 하지 않았거든요, 로크는. 그래서 이제 의식적으로 뭐냐면 의식을 부각을 시켜요. 의식이 있다고 해서 존재한다고 해서 그 의식이 실체라고 하지 않는 한 정신적 실체를 인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식이 있음을 어떻게 아냐면 우리가 지각할 때마다, 의식할 때마다 그 있음을 안다 하면 그 인식론적인 측면이지 그 의식이 존재한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식을 강조를 하면서 자아라든지 정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좀 지우고요. 로크가 이렇게 의식을 통해서 자아를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크는 자아의 동일성이라는 것 대신에 셀프라는 문제 대신에 퍼스널 아이덴티티, 인격이라는 말로 바꿔 셀프 아이덴티티 문제가 아니라 퍼스널 아이덴티티에 주목을 했어요.
그래서 셀프 문제라기보다 퍼스널 아이덴티티. 이때 퍼스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신체를 가지고 자기 자신으로 의식할 수 있는 자, 이제 신체와 의식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로크에 있어서 퍼스널 아이덴티티는. 왜 그러냐면 로크가 퍼스널 아이덴티티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그 실천적인 문제와 관련되는데 법적인 책임의 문제 때문이에요. 어떤 법적인 책임을 부과하는 데 있어서 처벌과 보상을 하려면 그 사람을 어떤 감옥 같은 데 가둬야 되잖아요. 그럼 일단은 신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신체만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제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든지 미쳐가지고 정신병자라든지 그러면 책임을 기속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기속시킬 수 있는 두 조건이 일단은 신체를 가져야 되고 의식을 자기 자신으로 의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을 위해서 모른다면은 그 사람한테 책임을 기속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실천적인 프랙티컬한 문제 때문에 셀프 아이덴티티보다는 퍼스널 아이덴티티에 주목을 했고 그 퍼스널의 개념이 바로 신체를 가지고 자기 자신으로 의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식이라는 것을 이제 자아 문제와 관련해서 로크는 의식의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문제는 뭐냐면은 일단 퍼스널 아이덴티티, 인격의 동일성의 로크에 있어서 인격의 동일성, 그 사람이 동일한 사람이다. 어제 그 사람과 어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사람하고 오늘의 그 사람이 동일한 사람이다. 얘 기준은 뭡니까? 그 사람이 이제 신체는 동일할 테니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의식하고 기억해야 될 건 자기가 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기준은 일단 의식의 동일성이 됩니다. 의식의 동일성.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의식을 어제 한 것을 의식하지 못한다. 즉 기억을 하지 못하면 동일한 사람이 아니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로크에 있어서 T1, T2, T3 시간을 쭉 잘라서 봤을 때 이때 의식 이 의식과 이 의식이 동일하려면 기억이 전 의식과 지금 의식이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이 보장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격의 동일성 기준은 의식의 동일성에 있고 의식의 동일성은 또 기억이 보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인격의 동일성의 근거는 이렇게 있어서 기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론에 대해서 이제 휴는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요 문제를 요게 이제 경험론자들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데 퍼스널 아이덴티티 인격의 동일성의 항상 최종 근거는 의식이나 어떤 마음을 실체로 보지 않으면 기억에 둔단 말이에요. 경험론자들은. 그래서 이제 기억을 상실했을 때, 망각했을 때, 자기 자신을 요 기억 상실 요 경우가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경험론자들에 있어서. 그래서 이 경우에 과거의 철학자들, 경험론자들 아닌 다른 철학자들은 이 의식의 통일, 이 의식 전체를 하나로 묶는 의식의 통일을 하는 어떤 Unity of Consciousness라는 그런 기준을 도입하게 되는 거죠. 다른 경험론자들 외에.
아니면 어떤 실체와 같은 하나의 고정점으로서 실체 같은 것을 여기에다가 하나의 고정점으로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이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어떤 식으로 변해갔다라는 얼마만큼 변한다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든지. 근데 경험론자들은 의식이나 마음 이쪽에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동일성을 보장해 주는 것은 기억이기 때문에 기억을 상실했을 때 그 동일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휴움은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 걸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이러한 이론에 대해서 그 근대 철학 당대는 아니지만 이후에 토마스 리드라는 철학자가 이러한 그 이론에 대해서 이런 비판을 유명한 비판인데 이런 비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80된 장군이 지금 현재는 장군인 이 장군이 지금 현재는 장군이고 중년에 한 40대 때는 장교로서 그 어떤 싸움터에 나와가지고 혁혁한 공헌을 세웠던 어떤 장군이었고 10대 때 어린 시절에 과수원에서 과일 서리를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만약에 그 인격의 동일성의 기준이 로크처럼 기억에 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자 근데 이 장군이 자기가 40대 때 전쟁터에서 이렇게 싸움을 잘해가지고 공을 세웠던 그거는 기억을 해요. 이건 기억하고 그 다음에 10대에 과일설이 했던 요 기억은 전혀 없어요. 자기가 이 기억은. 이거는 기억을 못하고 그 다음에 장교 시절 40대의 이 장교 시절에 그때 그 사람은 이분은 어릴 때 자기가 그 과일설이를 했던 걸 기억을 해요. 그래서 기억을 한다. 이렇다면 한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A하고 B는 동일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B와 C도 동일한 사람인데 A와 C는 동일한 사람이 아닌 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억에다가 동일성의 기준을 줍니다. 한 사람이 동일한 사람이 기억을 하는 그 관계는 동일하고 하지 못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람이 아닌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이제 토마스 리드가 로크의 그 동일성 퍼스널 아이덴티티 기준에 대해서 이런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휴엄은 요것과 비슷한 그 동일한 노선을 따르긴 하는데 그 유명한 그 휴엄의 마음은 지각 다발, 관념 다발이라는 그 관념 다발 이론을 통해서 휴엄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휴엄은 마음은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말보다는 휴엄은 마음을 지각 다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나 하면은 요 한 보따리 관념의 보따리에 불과합니다. 나라는 무엇인가? A라는 관념, B, C, D라는 관념이 현재 내 관념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나예요. 그런데 T2에 가면 나의 관념은 A, B, C, F, D는 나가버리고 망각에 의해서 나가버리고 그 다음에 T3에 가면 A, B, C, D가 다시 들어오고 G, 새로운 게 또 생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유사하면서도 뭔가 다른 그런 다발. 왜냐하면 저 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종의 그 집합의 구성원이 달라지는 이유는 뭡니까? 내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요 방에 있을 때 지금 지각하는 요 내용들이 저의 그 관념 다발을 형성하는 구성 요소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 계명대에서 나와서 다시 서울에 가서 뭐 사람들을 만나고 할 때는 또 다른 경험이 들어오죠. 그러면 저를 구성하고 있는 다발의 구성 요소들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기억 속에 또 물론 남아있긴 하지만 새로운 게 또 경험이 변함에 따라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죠. 또 망각에 의해서 이미 저장되어 있는 관념들은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관념은 이 보따리 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내용이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위 뭐 휴메 자아 이론에는 자아는 없다, 무하다 이 말은 뭐냐면 계속 나라는 것은 변한다는 의미예요. 그 변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나는 순간순간 계속 경험을 하고 시간이 계속 바뀌면서 한순간도 엄밀히 따지면 나를 구성하고 있는 그 구성 요소가 동일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동일한 나가 없다는 말이죠. 순간순간 그 내용들이 계속 내가 이쪽을 볼 때 이 순간과 잠깐 이쪽 돌려서 이쪽을 보는 순간 이미 내용은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구성 요소에 이쪽 사람의 그 모습들이 또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한순간마다 나를 구성하고 있는 다발의 내용들은 계속 바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자아가 없다 라는 그 말이 바로 구성 요소가 계속 순간순간 바뀐다는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한순간이라 하더라도 요 순간을 딱 잘라서 볼 때 A, B, C, D라는 이 다발이 어쨌든 다발로 뭉쳐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뭉친 것도 어떤 원리 내지는 무엇에 의해서 묶인 게 아닐 것이냐. 이제 그런 비판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꽃다발 해도 꽃을 그냥 다발로 해도 다발로 만들려면 적어도 이런 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묶는 끈. 그러니까 이런 끈이 없는데 어떻게 보따리 다발을 묶느냐 이런 이제 비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휴움도 이제 계속 이제 그래서 휴움은 다발을 구성하는 어떤 실제적인 것, real connection이 뭔가 이 말을 계속 이제 묻고 그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다발을 묶어주는 이 끈과 같은 존재가 바로 과거 철학자들이 말한 실체예요. 실체. 근데 휴움은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도 이런 그 다발의 요소들이 묶일 수 있다고 봤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뉴턴의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트랙션 이론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 물질 세계를 보니까 물질들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인력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뭉치더란 말이에요. 서로 끌어당기고 밀치고 하는 그런 힘에 의해서. 그와 마찬가지로 정신에도 이렇게 우리가 관념을 갖고 있는데 관념끼리도 유사한 것끼리 인과관계가 있는, 지난 시간에 제가 관념연합 원리 말씀드렸잖아요. 유사성, 근접, 인과관계라는 그 관념연합 원리에 의해서 관념들이 그 뭉치더란 말이에요. 스스로 내추럴, 자연적으로 뭉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발이 T1 한 시점에라도 이런 식으로 뭉치는 이유는 그는 휴메에게 왜 요렇게끔 다발은 뭉치느냐라고 물으면 그거는 자연히 그냥 자연스럽게 그 관념 연합 원리 관념 연합 원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유사성과 인과관계 근접 이 세 가지가 있으면 관념들은 묶이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 다발들끼리 동일하다. 어제 나와 오늘의 나가 그리고 동일하다라고 말하려면
요 다발들 사이에 어떤 연결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 이 다발들끼리 지금 첫 번째는 먼저 요거끼리 이렇게 묶이는 거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 먼저 이 다발들끼리 이렇게 묶이는 거, 로크는 기억으로 해결했잖아요. 다발들끼리 엮이는 거 먼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휴먼 동일성, 먼저 경험론자로서 휴먼 시간을 통한 동일성, identity through time, 동일성 문제. 요게 이제 인격의 동일성에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동일하다. 이 말은 어제의 내 다발과 오늘의 내 다발이 동일한가 이 문제거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휴먼 이제 관념 연합 원리로 설명하는데, 자, A라는 지각 다발들 사이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첫 번째 이 지각을 휴먼 기억 지각이 다발 T1, T2, T3에 핵심적인 지각이 있어요. 핵심적. 그걸 이제 휴먼, 이것도 비판을 받긴 하는데, 로크는 의식을 엮어주는 게 또 제3의 어떤 기억이라는 존재, 이렇게 이렇게 설명했는데, 휴먼, 기억을 하나의 또 관념, 기억도 관념으로 봐요. 기억도 관념 내지는 지각. 그래서 그 기억도 다른 관념들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그 다발 속에 있는 거예요, 문제가. 그 비판을 받는데, 그 자신이 다발 속에 있으면서, 계속 이제, 되는 거예요. 중첩 지각이라고 할 수 있죠. 기억 지각은. 그래서 있으면서 이렇게 이제 엮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념 연합 원리면 유사, 인과, 근접이잖아요. 그 다음에 비지각은 예를 들면 유사성에 의해서 이렇게 엮이고, 그 다음에 뭐 이제 D는 뭐 없으면 요거 인과관계. 그러니까 인과, 유사, 기억 이러한 관념들의 관계로 다발들이 쭉 실타래처럼 엮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과거 다발하고 현재 다발이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휴먼은 우리가 시간을 통한 동일성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관계의 문제다. 이 관계의 문제는 뭡니까? 다발들의 구성 요소들 간에 어떻게 엮이는가 관계의 문제죠. 그런데 동일하다고 지난 시간에 제가 픽션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대상이 사실 지속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데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fictitious idea, 픽션의 착각에서 우리는 잘못 믿고 있는 거다. 휴민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동일하지 않고, 그러나 그게 이렇게 관련이 엮이는 이유는 그 지각들 사이 어떤 관계에 의해서 유지될 뿐인데, 사람들은 그거를 동일성의 문제, 관계를 동일성으로 착각해서 우리가 동일하다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자아의 동일성에 대한 믿음은 거짓 믿음이 되는 거죠. false belief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론에 대해서 문제점은 뭐냐면, 비판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핵심적인 게 사실은 기억이 되는데, 로크는 기억이라는 존재를 따로 인정했잖아요. 의식을 엮어주려면. 근데 이제 휴먼, 기억 또한 그 다발 속에 다른 관념들과 마찬가지로 다발을 구성하는 한 요소인 거예요. 그 자신이 다른 다발들과 마찬가지로 구성 요소이면서 어떻게 다른 다발에 있는 것까지 엮어주려면 뭔가 능동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다발 관념과 마찬가지로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수동적인 관념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지각도. 그런 수동적 관념에 불과한 것이 어떻게 능동적으로 밖에 다른 다발에 있는 걸 끌어와가지고 엮어내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칸트는 이 기억이 이런 역할을 하려면 뭐 어떤 활동성, 멘탈 액티비티 이 밖에 다발 밖에서 전체를 엮어주는 그런 존재가 기억을 그런 존재로 봐야만 전체 다발을 엮어서 동일함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이제 칸트는 비판을 하죠. 그런데 휴먼은 그런 이런 활동적이고 능동적인 주체를 인정하면 또 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그것에 관한 인상을 내봐라. 또 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인상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능동적이고 활동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을 그 휴먼 전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다발 속에 기억이라는 지각이 들어있다 해도 그거 어떻게 증명해봐라 하면 내가 기억하는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기억은 경험이니까 설령 다발 속에 있다 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기억이 그 자신이 그 다른 관념과 마찬가지로 다발 속에 있으면서 자신도 구성 요소이면서 다른 다발에 있는 것을 능동적으로 활동적으로 엮어준다는 말이 안 된다.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아예 시간을 통한 동일성 문제, 전체적으로 지속 동일하다 유지되는 그 동일성을 따질 때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고요. 근데 우리가 자아의 동일성 하면 첫 번째가 시간을 그 자아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동일한 나인가 그 문제가 바로 시간을 통한 동일성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가 소위 정체성 문제, 개별화 원리라고 해요. 개별화 원리. 개별화 원리는 뭐냐면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시켜주는 거예요. 나를 나이게끔 나의 정체성을 확인해주는, 나와 타인을 구별해주는 근거를 개별화 원리라는데, 그거는 이제 T1을 한번 탁 잘라보는 거예요. 한 시점을 탁 잘라서 볼 때 T1의 나는 뭡니까? A, B, C, D라는 다발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T1의 나의 정체성은 A, B, C, D라는 관념으로 구성된 구성 요소예요. 그런 다발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동일한 시간 T1에 어떤 사람이 동일하게 A, B, C, D 다발의 구성 요소가 나와 저 사람의 다발의 구성 요소가 정확하게 동일하다고 봅시다. 근데 휴메에 의하면 그 순간에 그 다발을 이루고 있는 그 구성 요소가 그 사람 자체잖아요. 한순간에. 그러면 한순간을 딱 잘라서 봤는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성하는 다발의 구성 요소가 정확하게 동일하다고 하면 여기는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동일한 자아인 거죠. 그래서 이 지구상에 만약에 그 한순간을 딱 잘라서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정확하게 동일한 구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 지구상의 그 순간에는 한 사람밖에 존재 안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휴미 그러니까 아까 끈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 순간에 그거를 묶어주는 끈 실체 그 사람의 자아, 이 사람의 자아, 이 사람의 자아라는 그 자아를 또는 영혼을 어떤 실체적인 거로 보지 않으면 이런 한순간에 각각의 개인을 구별해주는 그런 정체성 문제와 또 기억의 또는 전체를 하나를 묶어주는 그 실체적인 거를 전제하지 않으면 시간을 통한 동일성 이걸 둘 다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휴메에 있어서. 이제 그래서 휴메 자신도 이제 지난 시간에 권 선생님 질문하셨는데 순환론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전에 지식을 설명하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외부 세계의 문제를 했었는데 외부 세계를 휴메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내 밖에 있는지 없는지 있냐 없냐 묻지 말고 왜 우리는 지속적
나밖에 어떤 존재가 지속적으로 나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가? 믿음을 한번 설명해보자고 바꿨잖아요, 물음을요. 그런데 이제 지각들 사이에 어떤 정합성, 변화에 있어서 어떤 규칙성이나 그런 그 항상성이 있으면 우리는 그게 사실은 그 외부 대상이 지속적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데 지속적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착각해서 믿는 거다라고 없는데 있는 거로 믿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그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다음 시간에 인과 문제 하겠지만 외부 세계 문제라든지 그 인과 자연 법칙 그런 걸 설명하는 다 그런 설명에 별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되는데 이 자아 문제에서는 궁극적으로 저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면 엄밀하게 말하면 동일한 자아는 없다가 되어버리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아가 없다라는 실체적인 자아가 없다가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그런 자아가 없는데 어떻게 그 외부 세계의 존재를 설명하고 인과 법칙을 설명하고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휴엄이 처음에는 이 자아 문제를 맨 마지막 장에 다루거든요. 그 트리티즈 불관의 마지막 챕터에서 그 쭉 별 문제 없이 다뤘는데 마지막에 가서 자아가 없다고 부정을 해버리니까 그러면은 이때까지 너가 설명한 거는 뭐냐? 응? 설명하려면 설명하는 주체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주체가 전제돼야지 뭐 외부 세계는 이런 식으로 있고 저런 식으로 있고 또 뭐 인과 법칙은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그 부분은 중요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휴엄이 그 사실을 자기도 인식을 하고 자아 문제에 관련돼서 어펜딕스라고 해서 부록을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부록에서 자기 자아에 관해서 자기 이론에 문제가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펜딕스라는 게 1, 2, 3 마지막에 있는 건데 그 부관의 문제를 했던 2, 3 다음 맨 마지막에 이제 어디냐면 이제 우리 요 교재 42쪽에 제가 그걸 옮겨놨는데요. 어펜딕스 부록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그게 이제 636이라는 그 6쪽에서 자아에 관해서 자기 이론이 문제가 있음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구성하는 과거 지각들의 연속을 반성할 때 사고만이 자아의 동일성을 발견하며 과거 지각들의 관념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리하여 자연스럽게 서로를 소개함을 사고만이 인식한다. 그러나 내가 우리의 연속적인 지각들을 우리의 사고 혹은 의식에 연합시키는 원리들을 설명하게 될 때 나의 모든 희망은 사라진다. 이게 이제 관념 연합 원리만으로 자아의 동일성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이 주제에 관하여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어떤 이론도 나는 발견할 수 없다. 스스로 이제 문제가 있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내가 일관적으로 만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 능력으로는 그들 중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없는 두 원리들이 있다. 그러한 것이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우리의 모든 구분된 지각들은 구분된 존재들이며 마음은 구분된 존재들 사이에 어떤 실제적 연결, 여기서 나오잖아요. real connection도 결코 지각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체 하니까 뭐 와닿지 않는데 이렇게 실체를 마음과 관련해서 실체를 실제적 연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휴엄의 경우에 이때 실제적 연결이라는 것은 이런 지각들을 휴엄은 이게 뭡니까? 엮이는 방식이 기억 내지는 관념 연합 원리에 의해서 엮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적 연결이라는 것은 관념 연합 원리 말고 이것들을 진짜로 이렇게 딱 뭡니까? 틀에 딱 가둬놓는 틀과 같은 거. 그런 구조나 틀, 그런 것을 전제를 했어요. 다른 철학자들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냥 실체는 딱 전제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체가 존재한다. 우리의 그 관념들을 딱 묶어 붙들어주는 그렇게 전제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다른 철학자들은. 근데 휴먼은 실체를 딱 부정해버리니까 이런 틀 속에 가두어지는 게 아니라 지멋대로 이렇게 뭉친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 동일하다는 걸 보장할 수 있느냐 하면은 기억이 엮어주고 또 인과관계가 엮어주고 이런 식으로 설명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는 완벽하게 그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다른 철학자들이 볼 때. 그래서 휴움도 좀 이거는 좀 내 이론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게 이제 트리티즈가 북 1, 2, 3 휴움의 제 메인 저작이 이제 인간 본성에 관한 탐구라는 트리티즈 오브 휴먼 네이처라는 책인데요. 그게 북 1, 2, 3 세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북 1의 제목 그 주제가 understanding이고 북 2가 passion, 북 3가 moral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아라는 것은 understanding 그 오성이라는 그 파트에서 다뤘거든요. 그 파트 마지막 장에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자기 이론을 그 자아를 설명할 때 이런 문제에 딱 그 경험론으로 뭔가 설명하려고 했으나 자아 문제에 가서는 이렇게 스스로 고백을 할 정도로 문제점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 6장이 이제 자아고 그리고 나서 자아라는 장 다음에 conclusion이라는 책을 이제 챕터를 하나 썼는데 거기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러한 그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 42쪽 맨 마지막에 264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거기서 이제 그 유명한 이제 휴움의 아주 철저한 회의주의적인 입장이 표명이 됩니다. 내가 내 시선을 내 속으로 돌렸을 때 나는 단지 의심과 무지함만을 발견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물어요. 요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제 자아에 대한 탐구를 좀 다른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를 이렇게 암시를 하고 있어요.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또 나는 무엇인가? 어떤 원인들로부터 나의 존재가 생겨났으며, 미래의 나는 어떤 상태로 되돌아갈 것인가? 나는 누구의 호의를 구하고 누구의 분노를 두려워하는가? 이런 데서 이제 다음 북2가 정념론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정념과 관련해서 자아를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암시가 되고 있어요. 나를 둘러싼 것들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생활 세계, 이제 이런 이론적인 추상적인 세계가 아니라 생활 세계, 실천적인 세계 속에서 나의 문제를 탐구를 하겠다는 게 또 암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 영향을 주고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는가.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자아를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말들이 다 암시가 되고 있어요. 나는 이 모든 물음들로 혼란스럽고 더 없이 깊은 암흑 속에 휩싸여 내 몸의 모든 기관과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완전히 박탈당한 상상할 수 있는 한 가장 가련한 상태에 처해 있는 나 자신을 공상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제 부관의 결론에서 아주 자기를 굉장히 이제 비참하게 묘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 밑에 269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상식적 관점에서 자아에 대한 요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나는 자연적 세계 속에 둘러싸여 있고 내 존재는 나의 부모와 영혼과 신체를 가진 어떤 것들로부터 비롯되었으며 내 신체는 땅으로 돌아갈 것이고 내 영혼은 무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그들의 불승인을 두려워한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나의 친구들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의 자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아 문제를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그리고 생물학적인 이런 관점에서 프랙티컬한 차원에서 탐구하는 주제로 넘어갑니다. 북2로.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오성을 통해서
리얼 커넥션이 뭐니, 실체가 뭐니, 영혼이 뭐니,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하고, 아무리 따져봤자, 왜냐하면 자기는 경험을 통해서 정당화하잖아요. 근데 그 정당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발에 불과할 뿐 어떤 엄밀한 동일성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해버리잖아요. 그 자기의 이론을 밀고 나가면.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형이상학적인 탐구를 경험을 토대로 하면 이렇게까지 이런 식으로 기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경험에 들어오지 않는, 파악되지 않는 뭐 영혼이 실체다, 이런 걸 전제하지 않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한만 파악하자면 이 정도까지밖에 할 수 없고, 근데 이거 이상을 요구하면 우리는 더 이상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실체는 아니래도 리얼하고 뭔가 실제적인 나 같은 거는 있어야 될 것 같은 요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한번 내가 탐구해 보겠다. 그런데 계속 키우면 이제 염두에 두는 게 뭐냐면, 이런 과거 다른 철학자들이 리얼 커넥션이라는 말, 즉 달리 말하면 실체, 그런 거 가지고 자아를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그래, 나도 커넥션은 커넥션으로 설명하겠다. 근데 그 커넥션이 다른 커넥션, 그러니까 바이올로지컬 커넥션, 소셜 커넥션, 이런 걸 가지고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동일성은 그런 리얼 커넥션, 실체가 같은 그건 아니라 할지라도 나의 커넥션은 어디서 생겼냐면 내 조상으로부터, 내 부모는 또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바이올로지컬하게 나는 이렇게 커넥티드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볼 때. 그리고 현실적으로 볼 때는 나는 나 혼자 뚝 떨어져 어떤 외딴 섬에 무인도에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그 나의 이런 관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뭡니까, 서로 다 연결해서, 지금 내 관념도 새로운 관념이 들어왔는데 계명대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자아 강연을 하면서 내 관념이, 새로운 관념이 또 하나 형성되는, 새로운 경험,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커넥션이 또 생기고, 그런 식으로 나의 자아는 소셜한 그런 커넥션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죠. 그리고 친구, 동료, 친지 전부 다 그런 사람들과 연관 속에서 저 다발이 형성되는 것이지 그냥 추상대에서 그냥 관념만 또 동동동 떠다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나는 그 현실 세계 속에서 자아를 설명하겠다. 근데 이제 그 자아를 현실 세계 속에서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중요한 어떤 점이 뭐냐면 정령, 어떤 감정 중에 하나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 감정이 바로 자부심과 수치심, 사랑과 정원한 자부심이라는 그 정념이, 자아라는 정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정념이 됩니다.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은 거기 이제 그 그림이 있죠. 45쪽에. 이게 굉장히 이제 그 그림 하나가 자아를 설명하는, 북투에서 자아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이론인데요. 그 휴m 철학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 그림 하나가. 그걸 통해서 휴m이 자아를 증명한다고도 할 수 있고 그런 건데요. 이제 그 자아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해서 있음이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 있음은 이제 이렇게 엄밀한 의미에서 동일한 자아, 그런 자아가 이렇게 증명은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자아가 myself, 나 자신이라는 것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왜? 내 속에서 뭔가가 친숙하게 일어날 때마다 나는 내 자신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계기가 있는데 그 예 중에서 대표적으로 자부심이라는 감정. 예를 들어서 이제 my beautiful house. 나의 뭐 아름다운 집. 할 때 항상 뭡니까? 아름다운 집, 그냥 아름다운 집 하면은 그냥 아름답구나 하고 말죠. 근데 이제 내가 아주 뭐 아름다웠고 아주 비싸고 뭐 아주 웅장하고 이런 집을 소유하고 있다 했을 때 그게 다른 사람 것이 아닌 내 것이라고 할 때 뭔가 그 우쭐한 그런 느낌이 탁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때 우쭐한 느낌이 일어나면서 이게 누구 거? 누구랑 관련되지? 할 때 그 누구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때 나라는 것을 나한테서 지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때 친밀하게 뭔가 나 속에 떠오르는 관념이 있는데 지금 이제 뭡니까? 관념이 있음을 증명하면 되는 거잖아요. 휴맥의 있음이라는 것은. 근데 그 관념을 어떻게 갖냐면 요럴 때 내 소유와 관련해서 뭔가 우쭐할 때 이게 바로 내 것이라면서 느낀 느낌. 그때 일어나는 그 관념, 그 부정할 수 없는 관념, 그게 바로 myself라는 관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beautiful house라는 집도 하나의 그 뭡니까 대상이니까 이것도 하나의 관념이죠. myself라는 것도 관념인데 이걸 이제 그러니까 double relation theory라고 표현은 그렇게 말해요. 이중 연합인 이유가 이때 이제 자부심을 일으키려면 그냥 beautiful house가 아니라 my beautiful house여야 되니까 myself라는 거하고 그 beautiful house는 반드시 두 관념은 반드시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관념 연합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아름다운 집 이게 다른 사람 것이 아닌 내 것이라 할 때 일단 뭔가 우쭐한 감정이 우쭐한 감정이 일어나는데 그 자부심이라는 감정이 이제 일단 자부심 감정이라고 합시다. 이때 이 자부심이 주는 자부심이 갖고 있는 특성은 뭐냐면은 뭔가 아주 유쾌한 그런 다른 감정하고 달리 유쾌한 거하고 관련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감정 자체가 주는 것은 플레저라는 쾌락을 주는 감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감정이 갖는 이 쾌락만 가지고는 안 되고 뭐냐면 나의 아름다운 집이라는 이 속성이 주는 또 일으키는 플레저라는 게 있겠죠. 아름다움이라는 게 주는 플레저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집이 주는 플레저하고 프라이드라는 감정이 갖고 있는 플레저하고 플레저끼리 유사성에 의해서 연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플레저는 이거는 플레저도 인상이고 플레저는 인상이거든. 관념이 아니라 그때 생생하게 일어나는 게 인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왜 이중연합이라고 하냐면 my beautiful house 할 때 그냥 beautiful house 자체가 프라이드를 일으키는 건 아니니까 myself와 결합이 돼야 되니까 두 관념이 myself와 beautiful house, my beautiful house 그 두 관념이 결합이 되고 그래서 프라이드가 일어났을 때 그 프라이드가 갖는 플레저하고 그 아름다운 집이 갖는 플레저끼리 유사성에 의해서 연합이 돼요. 그래서 관념 연합과 인상 연합에 의해서 일단 이제 프라이드라는 감정이 우리는 확실하게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프라이드하고 이 관계, 마이셀프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냐 하면, 프라이드가 일어났을 때
이 나 자신, 셀프라는 것은, 자아라는 것은, 프라이드가 일어났을 때, 그때 의식되는 거예요. 프라이드라는 감정을 자기가 느끼면서 자기 자신을, 자아를 발견 또는 친숙하거나 자아를 떼서 그 감정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프라이드라는 감정을 느낄 때는 예를 들면 내 딸의 뭐에 대해서 나는 I'm proud of you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그거 우리 프라이드는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어로 말할 때 I'm proud of you 할 때 그 뜻은 뭐냐면 나는 내가 너와 관련되어 있는 나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 영어식 표현이 사실은 우리 그거랑 번역할 때 조금 의미가 다른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I'm proud of you가 정확하게 한국말로 번역하면 I'm pleased that I am related to you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프라이드는 그 대상을 of 다음에 오는 그 대상은 자기 자신이래요. 그러니까 I'm proud of you 하면은 나는 사실 기쁘거나 자부심을 느끼는데 너와 내가 너의 엄마라는 게 너가 그런 업적을 남긴 그러한 사람의 엄마 또는 그러한 사람의 친구인 게 자랑스럽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자부심이라는 정념하고는 셀프하고는 뗄 수 없는 자기 자신이라는 셀프. 그래서 내가 자부심을 느낄 때 항상 그 친숙한 하나의 어떤 관념이 바로 자아. 부정할 수 없는 어떤 관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아다. 그렇게 해서 이제 중요한 거는 북2를 시작하는 첫 번째 장에서 이 프라이드라는 감정을 통해서 자아를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패션 이론으로 넘어가요. 다른 직접 정령, 러브, 공포라든지 다른 정령, 그 다음에 캐릭터, 그 다음에 버추 이런 설명 쭉 하고 이제 모럴 센티멘털리즘 이렇게 북3로 가거든요. 그래서 왜 휴미 북2의 그 첫 번째 장 시작부터 프라이드라는 정령을 통해서 셀프를 반드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 이유가 바로 북안의 마지막 챕터에서 이런 식으로 자아를 설명하니까 자아가 없는 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자아가 적어도 자기의 경험론을 사람들한테 알리려면 설명하는 주체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밀한 동일성을 가진 그런 주체는 아니라도 현실적으로 뭔가 실제적인 주체, 설명의 주체로서 뭔가 그런 자아는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꼈고 그런 자아를 이제 하나 설명하는 방식이 이 정념 중에 하나인 프라이드를 통해서 설명하고 이제 그 다음에 다른 이게 이제 나중에 도덕 감정에서 서로 심퍼시를 느끼는 주체가 되는 거죠. 심퍼시라는 감정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타인들의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승인, 어프로벌 하거나 디스어프로벌 함으로써 그 right and wrong, 옳고 그름의 그 기준을 제공해주고 그런 도덕 감정론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주체들을 먼저 확립을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도덕 감정론 나가려면. 그래서 그 북투에서 그런 주체를 만든 게 바로 프라이드를 느끼면 이 프라이드가 나중에 도덕 감정하고 관련되는 게 칭찬을 하면은 남들이 나는 그 반응이 바로 프라이드고 다른 사람들이 비난을 하거나 화를 내고 분노를 느끼면 나는 길트를 느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칭찬을 하면 나는 프라이드를 느껴야 돼요. 그래서 도덕 심퍼시라는 것은 감정의 상호작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호작용하려면 그런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핵심에 자기 자신과 관련된 그 핵심적 감정이 프라이드, 칭찬에 대해서 나는 appreciate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주체가 바로 프라이드를 느끼는 셀프라는 주체. 그래서 비난에 대해서는 길트를 느끼고, 그러니까 휴먼 길트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길트란 감정, 기독교적인
그런 전통에서 좀 그런 건데, 휴먼 pride and humility, 프라이드에 상반되는 감정을 humility를 했는데 이제 의미상으로는 shame인 거예요. 창피하고 부끄러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막 질시하고 비난하면은 shame, humility를 느끼는데 humility의 대상도 셀프예요. 그 다음에 이제 love and hate는 뭐냐면은 another self, 다른 사람의 셀프와 관련된 감정은 love and hate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느낄 수 있는 거는 사랑의 감정 또는 정오의 감정이잖아요. another self와 관련된 감정이 love and hate고, myself는 pride and humility예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pride and humility가 도덕의 토대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moral agent가 가능한 거죠. pride and humility의 주체가 바로 셀프잖아요. 그래서 도덕적 주체를 확립하고 그 이후에 이제 쭉 다른 감정을 설명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도덕 감정론, 심퍼시를 통해서 도덕 감정론, 북스리에서 도덕 감정론을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셀프 문제가 쭉 북 1, 2, 3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